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1회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현금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였어요.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금 계정 과목은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현금은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화는 지폐와 주화, 동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통화 대용 증권은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 다른 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이거나 혹은 동점, 다른 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 그리고 자기합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이렇게 수표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우편한 증서, 우체국에 가면 돈하고 교환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일람출금어음 이 밖에 등 있는데 이렇게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증권이 바로 현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보기를 같이 볼게요. 1번 자기합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 맞고요. 2번 받을어음. 받을어음은 무엇으로 처리할까요? 받을어음은 매출채권으로 처리를 합니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같이 부르는 계정 과목이죠. 때문에 채권에 해당을 하고요. 매출채권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해당하는 받을어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당좌차월인데요. 당좌차월은 특별해요. 은행과 당좌차월 계약을 맺고서 잔액을 초과해서 금액을 발행할 수 있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금되어 있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은행에 갚아야 되는 채무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도 현금에 해당하지 않고요. 다음 라는 우편한 증서인데 우편한 증서는 우체국에 증서를 제출을 하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도 맞는 설명이고요. 가와 라가 현금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1번은 현금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만 알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현금성 자산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아래의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유동과 비유동은 1년 이내 혹은 1년 초과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 용어입니다. 1년 이내에 라면 유동이고요. 1년 이상이라면 비유동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는 흐를 유예요. 동은 움직일 동인데 현금이 흘러서 움직이는 시간이 1년 이내라면 그러면 유동이고 비유동의 비는 안일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서 움직이는 시간이 1년 이내가 안 되는 것. 장기에 해당이 되겠죠. 유동은 단기, 비유동은 장기입니다. 가를 볼게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유동에 해당이 되죠. 나는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부채라고 했습니다. 1년 이내에 상환은 갚는 것인데 갚아야 되는 부채 1번은 자산이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나눌 수가 있고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기간은 1년 이내인지 혹은 1년 이상인지 해당이 됩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해당이 되고요.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채는 단순해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단기예금 이런 경우이고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 장기예금, 혹은 사채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유동부채는 외상매입금 혹은 지급어음 이런 매입채무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가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1년 이내의 자산은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상환기간, 갚아야 되는 기간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고요. 2번 같은 문제는 유동부채만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였는데 이렇게 종류를 골라야 되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아래의 거래 내용에 대해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가 바르게 표시된 것은 거래의 결합관계는 8개의 종류가 있고 거래의 종류는 3가지의 종류가 있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거래의 8요소는 차변의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고요. 대변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거래의 종류로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가 있는데 교환거래는 재무상태표 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만 증가하는 거래이고 손익거래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래입니다.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발생된 거래를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상품 판매 전시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150만 원에 구매하고 구매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분개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는 사용할 목적이라면 비품으로 분개가 되고요. 유형자산입니다. 차변에 비품 150만 원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했는데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합니다. 금액은 150만 원의 부채가 증가하고요. 그렇다면 비품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이고 대변의 미지급금은 부채이죠. 부채가 대변에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산과 부채만 발생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교환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골라보겠습니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맞고요. 교환 거래 맞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우리 거래의 판료소 구분하는 것과 거래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매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의 판료소와 거래의 종류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항목은 상품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입 원가에 가산을 하는데 매입할 때 발생했던 비용이라면 취득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매입 환출입니다. 매입은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환출은 되돌려 보내는 것을 환출이라고 해요. 상품을 매입했으나 파손되거나 불량품의 이유로 상품을 되돌려 보내는 것, 그런 경우에는 매입 환출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2번 보겠습니다. 매입 애누리입니다. 매입은 상품을 구입한 것이고요. 애누리는 물건이 불량품이거나 파손됐을 경우에 그 이유로 금액을 깎는 것입니다. 물건의 금액을 깎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요소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매입 할인입니다. 상품을 매입했는데 할인을 했다고 하는 개정 과목인데 이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등장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외상매입금을 약속한 기간보다 더 일찍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래처가 대금의 일부를 깎아줄 수가 있습니다. 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 할인받는 것, 이 경우에는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의 차이점은 매입 애누리는 물건의 금액을 깎는 것이고요. 매입 할인은 외상 매입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각각의 금액을 할인받는 것과 외상 매입금 전체 금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 할인 같은 경우에도 취득원가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수입함에 따른 관세, 이 경우에는 상품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1번의 매입 환출과 2번의 매입 애누리, 3번의 매입 할인은 매입한 상품의 불량품이거나 파손한 경우 혹은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의 자료의 누락분을 반영한 수정 후에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수정 전에는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인데 이자 비용 기간 경과분에 따른 반영이 누락되었는데 당기분이 2만 원, 그리고 전액 비용 처리한 지급 보험료에 차기분 2월 누락분이 2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분개해 보겠습니다. 분개를 먼저 볼 건데요. 이자 비용은 비용인데 기간이 경과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당기분이 있다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 줘야 되고요. 이자 비용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돈이 2만 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으로 부채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는 이자 비용 2만 원 비용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부채 2만 원 증가합니다. 이런 분계가 누락되었고요.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의 차기분 2월 누락은 내년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소멸시켜줘야 됩니다. 20만 원 내년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분 당기분을 계산할 때는 20만 원을 소멸시켜줘야 돼서 비용의 소멸, 비용은 대변에 기재를 해서 20만 원 소멸시켜주고요. 차변에는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올해 미리 지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20만 원만큼 지급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급한 비용, 자산을 증가시켜줍니다. 올해 당기분에 해당하는 분기는 자산을 증가시켜줘야 되고 비용을 소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이자 비용은 비용에 해당하고요. 보험료도 비용에 해당하죠. 수익은 없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부채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요. 선급 비용도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비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익에는 감소시켜주는 요인이 됩니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기의 순이익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이 되겠죠. 2만 원 차감해주고요. 대변에 보험료가 소멸됐다는 뜻은 비용이 소멸됐다는 뜻이죠. 비용이 소멸된다는 뜻은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켜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은 가산을 합니다. 그러면 수정전 당기 순이익 100만 원에서 2만 원은 차감하고 20만 원을 증가시켜주면 금액은 118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우리 수정 전의 당기 순이익에서 수정 후에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을 찾아서 수익이 발생된 거는 가산하고 비용이 발생한 것은 차감하고 그 반대로 수익이 소멸된 것은 차감하고 비용이 소멸된 것은 가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6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당기 대손상각비로 계산할 금액은 얼마인가? 올해의 대손상각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 있고요. 10월에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매출채권이 20만 원 발생했다고 합니다. 분개해 보겠습니다. 분계를 보면요. 10월에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못 받게 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켜 주고요. 차변에는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을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손충당금 5만 원을 먼저 차감시켜 주고 난 이후에 남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주면 되겠습니다. 5만 원을 차감을 시켜주고 20만 원에서 50만 원 차감하면 15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의 대손상각비로 계산해야 될 금액은 15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분계 꼭 기억해 주시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우리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당기순이익 구하는 공식 중에서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까지만 제가 필기를 해놨는데요. 먼저 매출액부터 출발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이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을 하면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다시 또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을 하면 그러면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을 먼저 기재를 해놓으면 틀릴 위험이 좀 적어요. 가부터 먼저 보면 기말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되는데 기말상품 재고액, 기말재고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녹색 글씨 끼리 보시면 되는데 기말상품 재고액은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차감하는 항목이 줄어들게 된다면 매출원가는 반대로 증가하죠. 빼야 되는 금액이 적다면 답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감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금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총이익은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기말 재고자산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가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이 감소한다. 가는 맞는 설명이고요. 나는 기말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가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감소하지 않고 증가합니다. 나는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다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총이익이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 총이익은 감소합니다. 라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빼야 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빼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매출 원가는 감소하게 되고요. 빼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더 많이 빼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더 많이 빼서 감소하게 되고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글씨 같은 색깔끼리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가와 라가 맞는 설명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공식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동이 되는지, 이 변동으로 인해서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찾는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공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한다는 것은 매입 시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인데 1번부터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 취득하고 등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맞습니다. 시점이 취득 시에 발생하는 비용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네, 오늘 이 문제 앞에서 풀었었는데요. 매입 할인은 매입을 했지만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금액을 까주는 경우, 그 경우에는 매입 애누리가 해당이 되겠고요. 물건을 사고 금액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회수 혹은 조기에 지급했을 경우에 일부 금액을 대금을 할인해 주는 것, 그 경우에는 매입 할인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하나 더 있죠. 매입 환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취득원가에서 반드시 빼야 되는 항목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3번과 4번도 보겠습니다. 3번은 취득 당시에 설치비라고 해요. 설치는 한 번만 하겠죠.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맞고요. 4번은 취득 관련 운송비입니다.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운송비도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4번도 가산하는 항목이 맞고요. 그래서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을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라고 했는데요. 가지고 있던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비품입니다. 비품을 처분했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감소, 대변의 비품 기재하고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죠. 그렇다면 차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차변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분계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였네요.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조건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계정 과목을 찾는 문제인데요. 무형자산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어야 된다.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을 찾아볼게요. 1번은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입니다. 2번은 소프트웨어인데요. 대표적인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3번은 차량 운반고, 차량은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죠. 형체가 있습니다. 4번은 바드러움인데요. 바드러움은 채권에 해당이 되고 채권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건 답은 2번이네요. 10번도 계정 과목을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중에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 중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인데, 유동성은 현금화의 속도를 이야기를 해요. 현금화가 쉬운 속도. 현금화라 하면 현금이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짧은 것은 유동, 긴 것은 비유동이라 하고, 그 기간을 나누는 건 1년 이내인지 1년 이상인지겠죠. 그래서 현금화가 쉬운 순서이기 때문에 쉬운 계정이라면 유동 자산인 건이나 유동 부채를 먼저 배열한 뒤에 비유동 자산과 비유동 부채를 배열하겠죠. 그렇다면 1번은 사채인데요. 사채는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은 예수금인데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말을 해요. 이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된 세금은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경우인데 모두 세금이 1년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유동부채. 3번은 미지급금인데요. 미지급금은 물건을 구입하고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쓰는 개정 과목이고, 이 경우에도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서 1년 이내에 대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4번은 선수수익인데 먼저 받은 수익을 이야기를 해요.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을 먼저 배수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부채이고 부채의 종류 중에서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나중에 배열이 되는 것은 비유동부채를 찾으면 되는데요. 비유동부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채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외상매입금 기초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고 기초는 대변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자료는 단기 외상매입액, 외상매입금 중 환출액, 단기 외상매입금 지급액, 외상매입금 기말잔액 이렇게 주어졌는데 T계정을 같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의 T계정입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기초는 대변에 발생하고 기말은 차변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 금액을 구해야 하고요. 매입 환출은 외상매입금 부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5만 원을 차변에 기재했고, 외상매입금 지급액도 부채의 감소입니다. 기말 잔액도 차변에 기재를 해서 차변 합계 금액을 모두 계산을 하니 145만 원 합계 금액이 계산이 되었고요. 대변에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입액 100만 원을 기재를 하면 차변과 대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총액을 맞추려면 기초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네, 45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외상매입금 T계정을 이렇게 작성하거나 외상매출금 T계정을 작성하는 문제는 매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항목을 차변과 대변 중 어느 쪽에 기입을 해야 하는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개인 회사인 대선상사의 기말 자본금이 51만 원일 때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단기의 인출금은 얼마인가? 네, 주어진 자료에서는 기초자본금, 추가출자액, 총수익, 총비용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계산하는 당기순이익 공식을 아는지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은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습니다. 재산법은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손익법은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데,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자본끼리 차감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고요.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하면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자본에서 만약 추가 출자액이 있다면 추가로 출자한 금액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서 더하고요. 가산하고, 인출금은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자본이기 때문에 차감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추가 출자액은 더하고 인출금은 차감을 하면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추가 출자액과 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공식처럼 계산하면 되고요. 추가 출자액과 인출금이 없다면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만 차감을 하면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에서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40만 원에서 29만 원을 차감을 하면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나요? 네, 11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법으로 계산했을 때도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11만 원이 계산이 돼야 되고요. 11만 원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것은 빨간색 글씨 인출금입니다. 기말자본은 51만 원일 때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기초자본은 100만 원이고요. 추가 출자액이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기초자본에 더하는 것입니다. 기초자본에 30만 원 가산하고
가산하고 인출금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알 수가 없고 이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X 인출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가 계산이 될까요? 네,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을 차감을 하면 당기순이익 11만 원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3번의 1번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산법과 손익법에서 기말자본, 기초자본끼리 빼는 재산법과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는 손익법 이렇게 단순한 공식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만약 추가 출자액과 인출금이 있을 경우에 계산하는 당기순이익도 종종 등장을 하기 때문에 추가 출자액은 가산하고 인출금은 차감해야 한다는 것, 기초자본에다가 가산하고 차감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엇인가?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분개를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기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대변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기부금은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는 영업 외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없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서 사업용 자금 대출에 관한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문제가 굉장히 긴데 이 경우에는 키워드를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정 과목을 표시하면서 읽어주시면 금방 분개를 할 수 있겠네요.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보통예금인데 이자 비용도 영업 활동과 관계없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되어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없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영업부 직원의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급여는 종업원에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차변에 급여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급여는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비용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래가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예금 잔고가 증가하고요.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의 발생. 그렇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니어서 영업 외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입니다. 답은 3번인데요. 영업손익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분개를 할 때는 키워드를 꼭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 2번 발생한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에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을 하면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주어진 자료를 보겠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은 300만 원, 단기상품 매입액은 1000만 원이네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산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은 다시 차감해야겠네요. 계산을 하면 매출원가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우리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기상품 매입액은 가산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차감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101회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